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6월의 수출입 동향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수출 본다 그러면 2023년 10월부터 이게 15개월 연속 사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에 감소되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다시 증가하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무역 관세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 물론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이제 감소했고 중국 수출도 사실 또 감소했거든요.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봤더니 0.5% 감소했고요. 대중 수출도 2.7% 소폭 감소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미국의 이제는 관세 때문에 수출이 둔화될 거다. 그러면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EU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제3국 시대, 그러니까 지대에 사실상 수출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증가됐고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반도체 자체가 HBM이라든지 아니면 D램,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의외로 이제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수출이 둔화될 거라고 봤는데 가격이 뛰면서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다음에 HBM은 뭐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사실상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수출이 잘 됐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에서 25% 지금 관세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이 둔화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됐나 했는데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대미 자동차 수출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EU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EU 쪽에 전기차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수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과의 이제는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라는 거 항상 살아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는 사실상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무역 마찰이 일어나도 또 이렇게 뭐 경영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의 수출기를 이제 찾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지만 또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나서 네. 각국에 보낼 관세율을 최종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또한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도 했는데 이런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최종 관세율도 좀 논의가 나올까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예. 최종 관세율은 아마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8일까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나오겠느냐라고 봤을 때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 끌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예. 있겠고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통상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고 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는 아마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논의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략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죠.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에 뭐 무역 관련해 서한을 보낸다라고 네. 한 상황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 서한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예. 아니 일본 쌀 부족하다며. 근데 왜 우리나라 쌀 수입 안 해? 이거거든요. 맞아요. 예, 쌀 수입해라.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하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쌀 부족하다면서 우린 쌀이 남아 없는데 수입해라 미국 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자국 농산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서한을 보내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압박용으로 이제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압박용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일반적인 통보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이제 압박이냐, 아니면 완전한 통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아직 그 서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또 어떻게 담겨 갈지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목소리를 던지지만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국이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상대국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CNN 아니면은 외국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언론 보도이고요. 이제는 확실히 상호 관세에 대한 타협이 돼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자동차 관세를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 중이잖아요. 네. 자동차 관세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좀 시급하게 낮추고 싶은 게 자동차 관세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목소리 그리고 시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일단은 강하게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 당연히 이번에 목소리도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자국 내 제조업을 망가뜨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미국 제조업의 동맹 파트너이다. 그래서 훼손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예.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지금도 사실 그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지금 만들고 예. 있습니다. 비중 자체로 본다 보면 거의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국 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만 2천 명의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약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 감소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과 미국은 이 자동차 부분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쿼터제로 합의를 받잖아요. 연간 10만 대. 근데 우리나라는 140만 대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쿼터제로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몇 대를 쿼터제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를 넘어서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뭐 지재권이죠. 이런 지재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응해서 이걸 맞춰주겠다라고 좀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지렛대 삼아서 자동차 관세율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사실상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7월 8일까지는 상호관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품목관세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8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예되는 거고 품목관세는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우리가 25%를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런 품목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 뭐 일본에 쌀이 있는 것처럼 제약, 네. 뭐 그 약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출이 너무 어렵다. 이게 뭐 한국의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각 말씀하셨는데 네.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의약업계의 시각과 또 미국 제약업계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또 제약 시장이 있거든요. 시각이 예, 예. 있거든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업체들 무임승차하고 있다. 근데 왜 무임승차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에서 신약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신약 개발을 했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애써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약 개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약값을 대해서 고가의 약값을 책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제약업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시각이에요. 무임승차하고 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네. 너네는 왜 이거를 사용 안 하냐.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40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나오면 사실상 이걸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싸서 못 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건보 체계가 있잖아요. 건보료를 책정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사실상 처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건보 심의를 보는데 무려 40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제 제약업계는 미국 제약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걸 단축해서 빨리 건보 심사를 받아서 이 약이 풀리도록 해야 된다. 한국 시장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이제는 미국의 제약업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려 거죠. 빨리 심의 봐서 건보 체계에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의 많은 신약이 한국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약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물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확인도 우리도 해야 되겠죠. 심평원에서 당연히 그 신약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지, 한국인의 몸에 맞는지를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 단체거든요. 굉장히 압력 단체입니다. 야, 지금 한국과 무역 협상하고 있잖아. 이거 지렛대 삼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 이거를 지금 보고서를 무역 대표부한테 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우리는 그냥 자동차나 아니면 알루미늄, 철강 이런 거를 좀 풀어내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의약품 싸게 들어와라. 이거를 그냥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또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될 또 숙제를 안게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가 시선을 좀 돌려서 정부의 가계 부채에 대한 이런 대출 규제 이런 정책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부의 6억 주담대 제한 그리고 네. 스트레스 3단계 DSR 이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요, 그러니까 건설업계라든지 뭐 거래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사실 7월 1일부터 이제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DSR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나의 모든 원리금이 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 비중을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사실 대출 규제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6월 27일에 발표됐던 이런 뭐 6월 대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주담대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갑자기 겹쳤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 매매는 거의 실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6억 이상은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또 거기서 플러스된 게 강력한, 그러니까 66이라고 보통 저희는 표현합니다. 예. 6억 원 이상 대출 못 받죠. 그다음에 대출 받았으면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대출 받았으면 6개월 안에 실입주. 그러니까 662 이러거든요. 이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투자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내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담대 받고 나서 서울 수도권에서 6개월 안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나죠.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금 갚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토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갚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 경매 붙여버리는 거예요. 경매 붙여서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내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거래가 지금 막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개편이 된다는 거는 저는 부동산 생태계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건강한 거다. 그래서 다만 지금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지만은 그래도 실소자 중심으로 분명히 개편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 방향성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가계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요. 레버리지를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항상 대출을 끼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그게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간에 똑같거든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지지난 정부죠. 지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가요. 정책이 5년 안에 28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이런 6월 27일에 나왔던 이 대책에 대해서 그대로만 밀고 나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상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대출 받아서 사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15 공시지가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았을 때 사실 이게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헌법소원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재산권 침해 맞죠. 근데 이번에는 머리를 정말 정부가 이번에 머리 잘 썼던 게 그런 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대출해줄게. 아예 막은 게 아니야. 대출해줄게. 6억 원까지만. 이거는 은행과 정부와의 문제지 이게 소비자와 아니면은 실수요자와 정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꽉 막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분위기를 이렇게 강경하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한은이 사실은 금리를 통해서 이걸 같이 가느냐 이런 것도 네. 궁금한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살짝 또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 오늘 이제 보도가 된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가계대출이 8월과 9월에 이제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사실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난 27일에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업무 보고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인수위원회죠. 여기에다가 한은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가요 6월 27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됐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6월 27일 그 부동산 대출 규제 부분에 반영이 안 된 이전에 사실상 연구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월과 9월 급증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실제 6월 27일에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가계대출 급등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한은 입장에서 고민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5월과 6월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한은이 예상하기에는 7조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월 대비를 해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가계대출 이제 증감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월 같은 경우가 5조 2천억 되고 있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7조 원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직 이제 통계가 안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가계대출 증가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통화량이 더 풀리게 되고 그러면 대출로 쏠리다 보니까 이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이제 대출이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출량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한은도 이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타이밍도 한번 예측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